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제목이 이제 트랜스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변환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신호는 이제 다양한 그 형태의 변환이 가능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변환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호의 그 도메인을 변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다룰 수가 있고, 또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그 변환해서 이제 다루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그 신호가 가진 주파수별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하는 신호는 다 주파수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음성 신호도 다 이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청 주파수로 가면 20에서 2만 헤르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다 이 신호라는 것도 주파수로 이제 주파수별 그런 어떤 그 신호의 세기 이런 걸 우리가 다 주파수별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신호의 주파수별 그 스펙트럼 특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신호의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신호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제 그런 주파수별 특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호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적의 그런 신호 처리가 뭐 필터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압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변환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신호에 대한 어떤 조작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하는 이 트랜스폼 변환이라는 것은 주로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troduction. Transform is for converting one set of values to a different set. 변환이라는 것은 그한 세트의 값을 다른 세트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예,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a transform creates a new way of representing the same information. 변환이라는 것은 동일한 정보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예, 같은 신호지만 그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갖다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Example for lossy transform. 손실 변환의 하나의 예로서 projection of a 3D scene into a 2D image. 3차원 씬을 2차원 영상으로 프로젝션하는 얘가 여기 이제 로시 트랜스폼의 예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씬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다 3차원 신호죠. 그런데 이 3차원 신호를 디멘전을 하나 감축한 평면에 공간에서 획득한 그 영상 신호를 입체 영상 신호를 2차원의 평면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3차원의 디멘전이 하나 손실이 되죠. 3디멘전이 이제 2디멘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손실된 디멘전 하나로 인해서 신호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한 이제 로스레스 트랜스폼 무손실 변화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푸리에 트랜스폼, DFT에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FFT에서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DCT에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DST는 디스크리트 사인 트랜스폼, 하르 트랜스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트랜스폼들이 많습니다. KL 트랜스폼, 카르넨 로에브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트랜스폼이 있어요. 이런 이제 트랜스폼들의 가장 여기 그 로스레스 트랜스폼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했다시피 타임 도메인 신호를 혹은 이제 그 스페셜 도메인, 공간 영역 또는 이제 시간 영역 또는 이제 그 공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꾸어주는 그런 트랜스폼들이 이 나열된 이 변환 방법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신호를 변환해서 그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별 특성 그리고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변환 방법들이고, 특히 이제 DCT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이유는 영상 압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트랜스폼 방법이 이 DCT입니다. 코사인 함수라는 이제 그 기저 함수,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 변환을 하게 되는데, 영상 압축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그런 2차원적인 처리 특성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이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DCT를 영상 압축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뭐 시노미 시스템이라든가 공업수학에서도 이제 공업수학 2 정도 들었으면 좀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이제 기초 과목에서 이런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개념은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한 트랜스폼의 그 종류인 DCT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잘 들으면 DCT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내가 모르는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DFT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컨티뉴스한 신호에 대해서 적용되는 트랜스폼이면,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산 신호죠. 디스크리트 신호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FT는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고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ST의 이제 이 S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사인 트랜스폼에서 변환에 사용되는 기저 함수의 그 형태가 사인 함수를 쓰는 거예요. DCT는 코사인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사인을 쓰느냐, 사인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주어진 타임 도메인 신호를 갖다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할 수 있는 또 종류가 되었습니다. 다 약간씩 이제 공통적인 그런 목적은 있지만 약간씩 방법은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T is a technique that arranges data to be suitable for other image compression tools. DCT를 쓰는 목적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다른 영상 압축 툴들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배열하기 위해서, 정돈하기 위한 기술로서 DCT를 쓴다. 예, 사실 이제 DCT가 그 압축의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앞부분에 나와요, DCT가. 그래서 이제 DCT를 전 단계에서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순서에서 이제 DCT를 쓰는데, DCT를 바로 이제 뭐 시간 영역의 신호나 공간 영역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DCT를 바로 적용해버리면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양한 이제 압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툴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축 전체 시스템 상에서 봤을 때 이 DCT라는 트랜스폼 기술은 상당히 그 압축 과정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 전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압축 그 처리에서의 위치가 앞부분에 위치한다. 그렇게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lor conversion between RGB and YUV 이렇게 있는데요. RGB라는 건 이 빛의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 빛을 구성하는 삼원색이고, 이 레드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RGB 신호를 그대로 우리가 압축 어떤 그 알고리즘에 입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RGB 각각이 어떤 그 중복성이 높아요. RGB 각각이. 그래서 이제 RGB 각각이 그 밝기 성분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밝기 성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축소시키느냐 이건데, RGB의 그 밝기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RGB를 가지고 압축을 하면 뭔가 이제 절차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R에도 중요한 그 밝기 성분이 있고, G에도 중요한 밝기 성분이 있고, B에도 중요한 밝기 성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 개가 다 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밝기에 대해서 압축 처리를 할 때 상당히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UV로 RGB를 바꿔주는데, 변환을 하는데, 이 YUV는 Y 성분만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UV에 이제 색차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밝기와 색깔에 관련된 정보가 서로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YUV가. 그래서 밝기와 색깔 관련된 정보를 분리하는 이 YUV를 실제적으로 이제 압축에 입력으로 줘서 압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RGB를 YUV로 바꿔주는 어떤 이제 변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변환을 위해서 여기 매트릭스 계산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래서 RGB 요 이제 값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갖다 곱해가지고 변환을 해주면 입력되는 RGB를 YUV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축하고자 하는 영상의 이 해상도가 보통 이제 풀 HD를 쓴다 그러면 200만 화소거든요. 200만 화소. 200만 개의 픽셀이 있다는 얘기고요. 각 픽셀마다 RGB 각각의 8비트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3에서 24비트. 24비트를 트루 컬러로 해요. 트루 컬러. 이에 24승계의 그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트루 컬러라고 하는데 이에 24승을 하면 1670만 컬러가 나와요. 1670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RGB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픽셀마다 RGB를 이 세 가지 컴포넌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픽셀이 2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RGB 각각이 8비트니까 8 곱하기 3에서 24가 나오는데 픽셀 하나가 2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픽셀마다 가지고 있는 RGB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각각 픽셀에 대한 YUV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FHD가 200만 화소니까 200만 번에 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200만 번. 그림 한 장당 200만 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컴플렉시티 버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RGB를 YUV로 바꿔주는 이 계산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통 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속으로 해줍니다. 빨리 변환이 돼야지 1초에 30장 보통 이제 우리가 요새는 60장이 이제 보통이 됐는데 1초에 60장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FHD도 이제 사실 뭐 이제 거의 한물 같죠. 이제는 UHD로 벌써 이제 트랜지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800만 화소. 그래서 1초에 800만 화소 가진 영상 60장을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변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YUV를 가지고 이제 압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축된 걸 다시 이제 풀면은 YUV로 그게 복원이 돼요. 왜냐하면 YUV 신호를 입력받아서 압축했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은 그 결과가 YUV로 나오죠. YUV. 근데 이제 우리 그 모니터 화면에 뿌리려 그러면은 YUV 형태 가지고 모니터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는 RGB로 구성이 돼요. RGB 신호를 가지고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노트북이든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해제해서 얻어진 YUV를 그대로 우리가 화면에 뿌려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YUV를 RGB로 다시 역변환을 해줘야 돼요. 역변환. 그래서 YUV를 입력을 주고 RGB를 얻어낼 수 있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계산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YUV 신호를 주고 출력으로 RGB로 얻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얻은 이 RGB를 값을 가지고 우리가 화면에 픽셀마다 그 화소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모니터에 뿌려줄 때는 모니터나 카메라로부터 뭔가 이제 영상 신호를 캡처했을 때는 RGB 형태로 그게 이제 얻어지고 그것을 압축할 때는 YUV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YUV 입력에 의해서 입력을 통해 이제 압축된 그 결과물을 복원하면은 다시 RGB로 복원하면 YUV로 얻어지고 그 YUV를 직접적으로
화면 모니터에 못 뿌리니까 그 YUV를 RGB로 다시 역변환을 해서 RGB로 복원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이런 이제 그 계산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역변환이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렬 역변환으로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얻어지고요. 그래서 YUV 입력에 대해서 계산해서 RGB 이렇게 이제 값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important lesson 해가지고 transform is perfectly reversible if we have sufficient arithmetic precision. 변환 자체는 완벽히 이제 가역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산술적 어떤 프리시전,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변환을 해줄 때는 소수점 연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사인 함수나 뭐 사인 함수 이런 거가 이게 뭐 1, 2, 3 이렇게 뭐 값이 정수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소수점이 나오니까 이제 계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소수점 그 아주 낮은 많은 수의 그 소수점 자리에 그 값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거나 이제 라운딩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 변환 계산함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요. 실제로는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산술적인 어떤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의 그 소수점 자리까지 우리가 다 보존시켜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점 예를 들어서 뭐 한 40번째 자리까지 값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변환에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 거를 복원했을 때 원래 거가 문제없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버시블이라는 게 가역이라는 게 변환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 걸 되돌렸을 때 원래 정변환을 하고 그다음 다시 역변환을 해서 원래 걸 되돌렸을 때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리버시블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이다. 리버시블의 반대말은 이리버시블이죠. 비가역이다. 비가역. 그러니까 원래 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거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우리가 계산상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산술적 그런 정밀도를 적용한다. 소수점 무한대짜리까지도 다 보존을 해서 계산해 준다 그러면 이 변환에 있어서 변환에 의해서 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이건 이제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계산해 보면 소수점을 무한정 우리가 보존을 못하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만 딱 키핑하고 나머지 다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뒷부분 때문에 계산상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그 손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무손실이에요. 이상적으로 아주 아이디얼하게 무한대 소수점 자리 개수까지 다 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계산을 제공한다 그러면 무손실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페이스 앤 프리퀀시 도메인 해가지고 이제 프리의 시어럼인데요. 프리의 이론인데 프리의 시어럼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any periodic function can be represented by the sum of appropriate amplitudes and phases of sinusoidal wave of one frequency and integer multiples of that frequency.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기 신호가 하나의 주파수 혹은 그 주파수의 이제 그 인티저 멀티플 배수죠. 그 주파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 정연파의 이제 그 앰플리튜드와 이제 이 페이즈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 그 주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푸리의 CR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주기 함수가 정연파 여러 개를 하나 혹은 정연파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정연파를 조합해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풀이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굵게 이렇게 이제 표현된 이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파형이 있는데 이 파형을 분석해 보면은 정연파 열 개로 합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주파수가 낮은 이런 정연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요런 또 정연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주파수가 큰 이런 정연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굵직하게 칠한 이 까만색 굵은 실선에 이 그 주어진 함수가 그 약하게 칠한 이 정연파 세 가지 이 세 개의 정연파를 합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연파 여러 개를 합성하면은 주어진 신호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FreeSRM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문장으로 쫙 풀어 쓴 게 이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forming a complex waveform from component. 그래서 여러 개의 정연파 컴포넌트를 가지고 복잡한 모양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FreeSRM입니다. 그다음 이제 Fourier transform은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ime domain signal into a function of spatial frequency. 그 시간 영역의 신호를 공간 주파수의 함수로 변환해 주는 그런 과정을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한다. 프리의 변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타임 도메인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겨서 주파수별 에너지, 앰플리튜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빛을 분석해서 빛이라는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영역에서의 발생된 신호를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게 이제 알트노츠 파남보로 쫙 해가지고 그 빛의 성분들이 이게 그 분해가 되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의 어떤 신호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프리즘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 말의 각 주파수별 그 값별로 그 에너지, 앰플리튜드 이것이 이제 마치 프리즘의 알조노츠 파남보로 이렇게 나오듯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프리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즉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 신호가 가진 여러 개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 에너지를 갖다 분석해낼 수 있다.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신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파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가진 주파수 저주파에 얼마의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고 이걸 알면은 그 신호를 100%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에서 이제 내가 뭐 저주파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고음에 찢어지는 소리가 싫다. 그러면 고주파를 다 날려버리면 되죠. 보통 이렇게 샤우팅에 그런 이제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다 고주파거든요. 그런 게 내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 이 그 주파수 영역에서 그런 고주파들은 다 날려버리면 아주 부드러운 저주파만 남게 되는 거죠. 베이스 기타 이런 거 다 저주파거든요. 둥둥둥둥 이렇게 깔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좋으면 이제 그런 저주파만 내가 딱 선별해서 끄집어내면 내 귀에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소리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신호가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호가 가진 주파수의 성분. 그걸 알면 그 신호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고 분석이 끝난 그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알면 압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변환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신호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런 그 변환이에요. 주파수용으로 바꿔놓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내가 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 이제 Y 트랜스폼에서 왜 그러면 변환을 하느냐? Certain types of processing are less complex in frequency domain. 그 어떤 유형의 처리는 신호 처리는 주파수 영역에서 훨씬 덜 복잡하다는 얘기죠. 주파수 영역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복잡도를 이제 떨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이즈 필터링에서 잡음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뭐 어떤 음성에 들어있는 어떤 그 잡음을 체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음성 신호에 들어있는 잡음을 제거하려면 그 신호를 주파수 도면으로 넘겨놓으면 보통 잡음은 이 고주파거든요. 어떤 이제 원래 들어있지 않아야 될 그런 이제 성격의 신호이기 때문에, 고주파 쪽 측면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파수 스펙트로 딱 볼 수 있으면, 고주파 부분 일정 부분을 쳐내버리면 잡음들이 거기에 섞여갖고 날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내가 원하는 어떤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필터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에너지 컴팩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집중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example 해가지고 이미지 컴프레션 되어 있는데, 영상 압축에 있어서 또 이 주파수가, 주파수별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상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저주파 쪽에 이 영상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주파는 우리 눈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고주파라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변동이 심한 그런 영역의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 거고, 저주파 영상은 좀 변동이 아주 거의 없는, 예를 들면 뭐 도화지, 예? 하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저주파에 가까운 영상이거든요. 그런 영상들은 뭔가 이제 변동이 생기면은 우리 눈에 쉽게 그게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도화지 흰색이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어떤 변동이 거의 없는 그 주파수 0에 가까운,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이게 그 변동의 빈도가 결국 이제 주파수죠.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주파수 0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흰색 만약에 도화지를 찍었다 그러면 굉장히 주파수 성분이 0에 가까워.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주기라는 게 그 변동의 어떤 변동까지의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주기가 무한대라는 얘기고요. 주기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주기를 뒤집은 게, 주기를 갖다 역수를 취한 게 주파수죠. 그래서 주기가 무한대라는 얘기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주파수가 그 변동이 없다는 그 빈도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화지 같은 그런 영상을 촬영하면은 거의 주파수 성분이 0이 나와요. 0이 나오죠. 이런 이제 도화지 같은 영상은 저주파에 해당이 되고, 이런 저주파는 뭔가 변동이 생기면 우리 눈에 쉽게 띄어요. 예를 들어서 도화지에 까만색 점을 하나 딱 찍어버리면 그 점이 우리 눈에 바로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 쪽은 뭔가 변동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우리 눈에 쉽게 간파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압축할 때 저주파는 가급적 압축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성분이 저주파라는 얘기죠. 반대로 고주파는 뭔가 변동이 심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이런 이제 뭐 셔츠를 봤을 때 뭐 무늬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흰색하고 뭐 파란색이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이 심하게 있는 그런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 주파수 분석해 보면 고주파로 뜨는 거죠. 이런 이제 고주파는 뭔가 이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변동 우리 눈이 이제 파악하는 거가 둔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셔츠에 점을 하나 찍었다. 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내 영상 뒤에 배경에 그 천장이 좀 이제 하얀색 색깔인데 저기에 점을 새까맣게 찍으면 바로 보이죠? 저런 게 저주파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고주파 성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점 하나 찍었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주파가 우리 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눈에 쉽게 이렇게 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주파는 그런 변화가 포함되더라도 우리 눈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손실을 시켜도 괜찮아요. 뭔가 변동을 만들어줘서 압축 효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띄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고주파 쪽은 압축을 위해서 좀 신호를 원래 걸 좀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압축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저주파, 고주파의 중요도가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저주파는 좀 내가 압축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내가 처리를 하고, 고주파는 우리 눈이 좀 둔감하니까 이거는 압축함에 있어서 압축 효율을 얻기 위해서 좀 신호를 이게 손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차별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 주파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주파, 고주파로 나눠져야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간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주파는 그 저주파 쪽에 이제 이거 중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몰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주파 쪽이 이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저주파에 그 큰 에너지들을 몰아놓으면은 압축 처리한 데서 훨씬 그 시스템을 설계하기가 아주 그 간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저주파 쪽에 중요한 큰 에너지를 갖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랜스폼 기술이 있으면 굉장히 그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춘 변환 기술이 바로 앞서 얘기한 DCT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DCT는 이제 저주파 쪽에 중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컴팩션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변환 기술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DCT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4 이제 스피치 시그널에서 음성 신호에 대한 이제 변환인데요. 음성 신호도 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길 수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신호를 갖다가 이제 셀렉트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호만을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퀄라이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퀄라이저. 우리 뭐 오디오 시스템에 이퀄라이저가 있죠. 그래서 이퀄라이저의 그 주파수별 그 대역을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죠. 이 대역의 주파수는 나는 듣기 싫다.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필터링을 시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이제 음질을 갖다가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이퀄라이저죠. 그래서 이제 이 음성 신호도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equency selectivity, 주파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저주파에 아주 이렇게 깔리는 듯한 묵직한 그런 이제 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저주파 쪽을 선택하고 고주파는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 필터링, 하이 프리퀀시, 주로 고주파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잡음 신호를 갖다가 노이즈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잡음이 빠진 깨끗한 신호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음성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입니다. 프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이런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 계열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음성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 포 이미지 시그널, 영상 신호에 대한 이제 변환인데 영상 신호는 이제 이런 방금 설명한 음성 신호하고의 차이점은 영상 신호는 이게 2차원 신호라는 얘기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평면이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평면이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두 개의 디멘전을 가진 이제 2디멘전을 신호고, 앞서 본 이제 음성은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1차원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음성은. 그래서 이제 좀 달리 우리가 이 변환에 있어서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은 주어진 그 원래 신호 자체가 공간 영역의 신호입니다. 음성은 타임 도메인 신호고요. 영상은 공간 영역, X축, Y축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공간 영역의 신호죠. 스페셜 도메인 신호예요. 스페셜 도메인 신호를 우리가 2디멘전al 2차원의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Human Visual System is more sensitive to low frequency than high frequency. 인간의 시각 체계는 고주파보다는 저주파에 훨씬 더 민감하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죠? 하늘과 같은 그런 평탄한 영역, 이런 이제 그런 영역이 변화가 거의 없는 저주파 영역인데 그런 영역에서 뭔가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그 변동을 알아버린다. 저주파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반대로 이제 바둑판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무늬가 있는 영상 같은 그런 고주파 영상에서는 고주파 위주의 영상에서는 뭔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우리 눈이 둔감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압축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저주파가 훨씬 더 고주파보다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is more useful than FFT. 그리고 이제 Fourier Transform보다 DCT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영상 압축함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런 설명이고 왜 그러냐는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크게 이제 미리 두 개만 정도 얘기하면, 앞서 본 이제 에너지 컴팩션 능력이 DCT가 뛰어나요. 저주파 쪽에 중요 에너지를 갖다가 예, 집중화시키는 능력이 DCT가 프리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계산에 있어가지고 DCT는 이제 코사인 함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리 트랜스폼은 이게 복소수가 들어가죠. 복소수. 프리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그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XT라는 타임 도메인 신호에 대한 1차원적인 프리 트랜스폼인데, 여기 곱해지는 이 그 베이시스 펑션이 이게 복소수예요. EM-J 2파이 FT. J가 되잖아요. J. 이게 바로 이제 그 컴플렉스, 복소수를 나타내는 그 표시죠. 그래서 EM-J 2파이 FT라는 이런 복소수가 곱해져서 XT와 이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예, 우리 복소수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그 정수나 실수 계산하는 것보다 어렵죠. 뭐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거 이제 곱한다고 하더라도, 곱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씩 다 곱해줘야 되잖아. 벌써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는데 곱셈이 4번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복소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계산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CT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 트랜스폼보다는 이제 DCT가 훨씬 이 영상 압축에 있어서는 선호되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쪽에 그 중요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도 DCT가 훨씬 능력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뒤에 또 설명을 이런 얘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imination of High Frequency Component 해서 영상 신호는 이제 이 고주파 쪽 성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이제 압축한다는 것은 뭔가를 신호 중에 어떤 성분을 갖다가 내가 희생을 시켜야 돼. 모든 신호를 다 키핑하면서 압축의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큰 폭의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봐야 되는 손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있는 그대로 키핑하면서 내가 원하는 압축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어진 그 영상에 어떤 성분을 그러면 희생을 시켜서 압축의 효율을 얻는 게 좋을 거냐? 그 정답은 바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고주파 성분을 그 훼손을 시키면서 압축의 효율을 얻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고주파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이 둔감하기 때문에 뭔가 신호가 훼손이 되어서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쉽게 간파를 못해. 그러나 저주파는 반대다는 얘기죠.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이 우리 눈에 바로바로 민감하게 확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주파 쪽은 가급적 물론 이제 얻고자 하는 압축의 그 폭이 크다 그러면 저주파 쪽도 희생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고주파 쪽에 좀 우리 눈이 덜 민감한 성분인 저기 이제 둔감한 성분인 고주파 쪽을 손상을 시켜서 압축의 효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주파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파수를 봐야만 우리가 뭐 이게 저주파다 고주파다 판단해서 이쪽을 좀 살리고 저쪽을 좀 죽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 고주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압축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앞서 얘기한 이제 그 푸리어 CRM에 연관된 이제 후속적인 그런 이제 문장인데요. The more complex the waveform and the higher its bandwidth, the larger the array of Fourier coefficients. A perfect step requires an infinite array of Fourier coefficients. 이게 돼 있는데 이 파형이 이제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것의 대역폭은 증가하고요. 그 신호의 대역폭은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푸리에 그 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푸리에 코에피션트의 그 배열의 개수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A, B, C 이런 이제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림에 A는 깨끗한 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보면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 사인 X 해가지고 아주 그
깨끗한 그 사인 함수예요. 사인 파형이에요. 근데 B번은 이제 펀더멘탈 플러스 원 하모닉 해가지고 하모닉이라는 건 이건 이제 고조파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고조파. 고주파가 아니고 고주파는 하이 프리퀀시고 고조 할아버지 할 때 고조파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모닉이라는 건데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그 배수에 해당되는 신호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인 3x 돼 있죠. 그러니까 3배예요, 3배. 그죠?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이제 그 인티저 멀티플. 아까 인티저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한번 앞서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인티저 멀티플. 인티저 멀티플. 정수 배수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원래 펀더멘탈 함수가 sin x인데요. sin x인데 이 sin 이제 3x 요것이 고조파가 되는 거죠. 3배. 예. 그래서 그 펀더멘탈 프리퀀시 3배가 되는 고조파인데 이 두 개를 합한 파형이 sin x와 sin 3분의 sin 3x를 합한 파형이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예. 요런 이제 파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그 사인 함수에다가 16개의 하모닉을 더한 거예요. sin x 더하기 쭉 이렇게 좀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사인 함수 17개를 합한 모양이 C번입니다. C번을 보면은 어떤 파형이 생각이 나요? 구형파가 생각나죠. 구형파. 이런 구형파. 네? 이런 구형파, 그죠? 이런 구형파를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스텝 펑션. 스텝 펑션. 이런 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스텝. 이건 이제 구형파인데, 이런 게 스텝이죠. 이런 게 다 스텝이야. 하나의 이게 단계, 계단. 네, 계단. 이런 이제 스텝이라는 건 이렇게 계단이죠. 계단 이렇게. 예, 딱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서 이 신호가 바뀌는 거. 이런 거, 이런 렉탱귤라, 구형파. 예, 구형파 이런 것도 이제 스텝의 하나의 뭐 넓은 범위에서 스텝 펑션을 할 수 있죠. 90도로 꺾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고조파를 엄청나게 많이 그 합성을 하면 이 부분이 90도로 꺾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90도로 안 꺾이죠, 이게. 여기 리플이 생겨요, 리플. 이런 리플. 예. 여기도 리플이 있고요. 이 사인파를 여러 개 이제 많이 합성하면 점점 이 부분이 90도로 꺾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무한대의 개수가 필요하죠. 무한대. 그래서 이런 신호는 사실 이런 그 90도로 꺾이는 이런 신호는 대역폭이 무한대입니다. 대역폭이 무한대. 신호의 대역폭이. 예, 대역폭이 무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대역폭이 무한대인 신호는 그 우리 그 앞서 그 다이캐스트 세럼에서 봤지만은 필요한 그 노이즈를 회피하기 위한 그 샘플링의 그 빈도가 무한계가 돼야 돼요. 무한계. 그죠? 무한계. 그 이론을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90도로 꺾이는 이런 그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연파를 굉장히 이제 많은 개수를 합성을 해서 가까이는 갈 수 있는데 똑같이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이런 정연파가 무한계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17개 합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10원의 그림이. 그래서 이제 17개 아니고 한 뭐 3, 40개 하면 좀 더 이런 리플들이 더 약해지고 좀 더 이렇게 샤프하게 90도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파형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90도로 떨어지거나 90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쫙 이렇게 수직선을 끄보면 약간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아직 90도로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여기가 꺾이는 거가 아직 구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사인파를 여기다가 합성을 시켜서 합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90도로 꺾이게 되는 모양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90도로 꺾이려고 그러면 무한계의 정연파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한계 정연파를 우리가 합성해야지 이 구형파를 만든다는 걸 보면 뭐 아주 퍼펙트한 그런 구형파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요. 그리고 프리어 CRM은 이런 거예요. 주어진 파형을 이 정연파의 그 펀더멘털 주파수와 그것의 이제 인티저 멀티플 배수를 가진 정연파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다.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해된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 프리의 그 코에피션트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코에피션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A번은. 그 다음에 B번은 요거는 약간 두 개 파형을 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피션트 두 개. C번은 17개 합했어요. 이 코에피션트 17개 나와요. 17개. 프리 시리즈를 우리가 해보면은 17개의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a square wave can be created by the composition of infinite number of sinusoid. 아까 뭐 다 얘기한 거야. 구형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스퀘어로 꺾이는 이런 파형은 무한대의 이런 그 정연파를 컴포지션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무한대라는 거가 이 말이 무한대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뭐 100만 개도 무한계가 아니고 1000만 개도 무한계가 아니죠. 예, 뭐 경 이렇게 뭐 이걸 뭐 넘어가는 수준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스퀘어 웨이브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호를 갖다 만들어내면 있어요. 그리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펜 가지고 꺾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는 뭔가 합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에 시리즈를 잘 공부했으면 이런 개념이 아마 복습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팍팍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 1번 이제 취합이 다 끝나서 채점을 하고 이제 풀어줄 건데요. 그 풀이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이제 그 와이색을 통해서 아마 공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채팅으로 쫙 질문을 날려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